또 중국식 현대화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이제 20차 당대회 때 시진핑이 제기한 이 개념이나 또 평화 아시아 혹은 아시아 평화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가능한가, 주체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다 이제 그 논의의 그 쟁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 사용에서도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발표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중미 무역 전쟁,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과 이제 연속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이제 군사 안보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단순히 국제정치 혹은 국제관계적 해결이 아닌가, 국제중심적인 게 아니라 세계사적 전환의 표징 혹은 계기로서 논의되는 사태의 엄중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포스트 지구화 시대의 이른바 이것을 이제 포스트 지구화 시대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 요인을 문제화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실천적 인식의 좌표를 좀 찾아나가 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적인 것은 우리가 중국이라고 통칭되는 대상, 이제 중국식 현대화를 얘기했지만 보통은 이제 하나의 중국으로, 중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표상되지만 사실은 근대의 굴절로 복수화되었고, 그 복수의 중국이 포스트 지구화 시대에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발표는 홍콩과 대만 그리고 중국 본토 입지에서 상호 관계성의 전환을 통한 복수의 중국이 하나 혹은 복수의 중국으로 수렴 구성되는 경로를 중국식 현대화의 도정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최근 이제 방법으로서 글로벌 중국, 글로벌 차이나 에즈 메소드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담론의 제기를 주시하면서 그 함의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갖는 여전한 국가 중심성과 세계체제론적 입장을 성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경제 제재에 이은 군사 안보적 대중국 전선이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 이제 군사 안보적 긴장성들을 야기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거기서 중국과 그 새로운 관계성 형성 문제를 새로운 세계적 지역적 수준의 평화 레짐의 구축 필요성 문제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 레짐을 위한 어떤 그 주도적인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시아 평화라는 것은 문제의 일국적 해결이 아니라 그 아시아 평화라고 하는 것, 평화 아시아는 다양한 수행 주체에 의한 기량과 동벌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성의 진보 지향이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화하고자 합니다. 국면의 성격을 논의할 때 우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신냉전 논리입니다. 그래서 미중 경제 군사 안보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에서는 신냉전 논의가 활성화됐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성장, 그래서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가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미국은 굉장한 금융위기를 맞았었죠. 그 미국의 지배적 지위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체제적 경쟁이 도정에 섰다는 것. 이제 이거 속에서,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유럽의 총력 대응, 중국의 20차 당대를 거치면서 미국은 중미 관계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 기술전쟁,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들, 집중 공략은 계속하고 있고요. 중국의 국내 정치와 대만 문제 등에 계속 개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제 경제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는 RPEF, 이제 그 인도 태평양 그 이코노믹 이제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가동하고 있고요. 북한의 이제 대륙간 그 와중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 ICBM이 이제 시험 발사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이제 핵무력 강화의 길로 이제 북한은 이제 독자 노선 대응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볼 때 동북아에서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 형세가 강화되고 있으니 이를 전후 세계적인 냉전의 재현 아니냐, 그 신냉전의 대치구도로 보는 시각이 미국 일가에서만 아니라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와중이고, 신문 언론에서는 뭐 신냉전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중국의 행보가 과연 미국의 경제적 군사 안보적 절대 지위에 대한 도전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규범과 질서의 경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좀 더 평화적인 경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중미 미중 관계 웃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내재적인 어떤 갈등, 전략 경쟁이 이제 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미 한중 관계의 공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이제 중국이 주도하고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ICEF. 사실상 이제 ICEF는 미국이 얘기를 했지만 실체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것을 계속 해왔고, 이제 위안화의 어쨌든 기축통화화를 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지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력경쟁과 독자 노선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요새 이제 북한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 상당한 이제 그 차이가 이전과는 뭐냐면 북한의 모든 자료들을 이제 PDF 파일로 계속 세계에다 방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ICBM도 이제 지금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위기를 좀 가중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편에 또 하나 문제는 함중 현상이 이렇게 이쪽 보시면은 함중 현상인데, 이 함중 현상이 이런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 사실상 이제 이게 회색이 미국이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보면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미국보다 훨씬 더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더 강화됐거나.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면인식의 관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최근의 중미 갈등과 동북아 긴장 연관성을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일단 신냉전으로 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두 경제권의 긴장층대가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갈등 혹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 간 갈등이냐, 그런 이데올로기 및 정치체제 균열에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1990년대하고 2000년대 미중이 경제통합과 지정학적 협력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이데올로기 차이가 있었느냐? 별로 방해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중국의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제되는 것을 가지고 데이비드 하비와 지오반니 아리기의 유명한 논쟁을 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비드 하비는 이제 중국이 먼저 걸어 들어갔다는 거고, 지오반니 아리기는 이제 편입됐다는 것이고, 이제 이런 논의가 있죠. 강대국 간 경쟁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파워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거기서 투기제의 함정태제가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패권 국가와 신흥 강대국 간의 이제 대립 충돌이 뭐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국민국가 간 경쟁이 계속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통치기구들의 복잡성 도입을 해서 강대국 간 경쟁 얘기를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미중 간 경제적 연결이 양중 강국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간과를 하고 있고, 국가가 권력, 세계 지배 혹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자율적 행위자라 가정을 해서 이제 배버주의적인 어떤 국가의 복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정치학과 정치사회학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새 이제 제국의 충돌을 핫하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홍어펑 선생이라고 한 홍콩 출신의 이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국가주의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을 넘어서 국가 간 경쟁과 기업 조직 간 경쟁 혹은 초국적 연결이 세계 질서와 갈등 형성에서 상호작용한 두 개의 자율적 영역을 보면서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과 기업 사이에 자본 간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2000년대 미중의 공생관계가 그리고 또 2010년의 공생관계가 왜 경쟁으로 변했냐, 2011년 이후에 변하게 되는 원인을 검토하게 되는데, 지구정치 2018년 이후죠. 지구정치 경제의 거시적 구조 변화 배경으로 미중 간 기업 및 국가 중간 수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맺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승 선생이 이제 요새 얘기하는 건데, 작년부터 이제 얘기를 계속 해왔죠. 작년 저희가 아시아 사회주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중국 공산당 100년이라고 하는 그때 지점부터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얄타 체제에 대한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우크라 사태에 특히나 중심을 두고 이것은 결국은 20세기 질서 수립자들의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전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2차 대전을 종결한 얄타 체제의 전후 질서는 단순한 냉전이 아니고 루즈벨트가 세운 전후 세계 질서의 기본 구도이며, 그중에서 미소 영중 빅4가 이제
식민지와 팽창주의에 반대하는 질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소련도 끌어들였고 핵심 동맹으로, 그다음에 영국도 끌어들였고, 네, 중국 장제스를 초대해서 네, 세계의 기본 구도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구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간의 직접 충돌을 피한다는 게 조직적 직서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20세기 질서 수립자를 내부에서 근본 위기가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중국으로 연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러 두 측이 흔들면 전후 세계 기반인 유엔 질서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회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제국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인데, 러시아 혁명을 거쳐 중국으로 전파되고 되었죠.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이 양대 국가였던 러시아와 중국이 위협의 핵심 국가로 부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란 대안이 사라지고 사회주의 역사 경험을 지닌 국가가 오히려 위협 상황을 만드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성주의적 논의들이 있는데, 신냉전 담론이 이론적 프레임이고 정치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그 프레임 내에서 강대국 간 경쟁 구도를 벗어날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세력 균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지형학적 차원에서 지구적 정치 권력의 지형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가질 수는 있죠. 이것이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균형 얘기를 할 때 최근에 이제 한국의 핵무장 혹은 전술핵 보유 문제를 통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거론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적인 것이죠.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왔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냉전과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냉전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냉전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대립, 사상 심리전,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념 대립과 그 미끄러짐이 있었고요. 군사적 대립과 이제 진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토와 바르샤바 체제, 제1세계, 제2세계, 그리고 제3세계, 이렇게까지 강조한 동방 체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무장 억제를 중심으로 하면 세계 내 군사력의 제도적 분배와 결합된 기술적 발전과 저강도 갈등, 새로운 군사적 갈등 모델, 그리고 이제 독자적 경제권이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드하고 바르샤바 체제죠. 근데 신냉전은 일단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진보적 함의가 많이 손상이 돼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정당성을 상실했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대립과 진영화 문제가 있습니다. 정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 사이의 긴장이 계속 마찰 효과를 산출해서 열전화라든가 냉전적 장력이 초강국들이 각각 지배되고 있는 지정학적 대립판들 사이의 단층들로 스며들어서 이제 지역 열전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신냉전이라는 개념이 참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경제권 형성 문제도 사실상 이제 이렇게 IPEF와 RCEP의 대립구도 현시되지만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동향과 상호 우정 구도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트 지구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포스트 지구화 시대 모순의 중첩과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고리들을 좀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미 갈등,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 전쟁들이 이어지는 세계사적 위기는 본질적으로 신자의 축적 체제 위기 표현이고, 그것이 냉전 분단 모순과 지구적 지역화의 모순이 집중된 동북아로 전가되는 과정이고요. 따라서 전후아시아의 냉전의 열전화 과정과 그 발본적 해결의 부재 속에서 분단 모순이 심화되고 식민냉전 전지구의 모순이 중첩된 포스트 지구화의 시공간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제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전환적 국면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저는 냉전의 세계화 과정으로 열전 전환되는 아시아에서 아시아 지역주의와 비동맹 평화 레짐으로 극복해가고자 했던 역사의 경험을 이제 사상 자원할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의 소재를 확인하는 가운데 평화 프로세스를 가시하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쓴 인도 요인에 대해서 살펴본 것도, 한국 전쟁에서 인도 요인 살펴본 것도 그런 이제 내부의 중립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아시아 평화에 대한 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노력들, 이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의 이제 올해가 정전 70주년인데요. 한국의 이제 평화적 해결, 한국 전쟁의 평화적 해결 이끌었던 측면들을 이제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과 세계에서 요새 냉전사 연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성과 한계에 입각해서 아시아 냉전의 열전한 문제의 역사성 속에서 위기적 국면에 대응하는 길찾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냉전을 역사화하고 아시안 냉전을 탈식민족 냉전을 정치하는 미국 중심의 지구적 냉전사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후자 아시아에서 새로운 전후 지배 질서로서 냉전의 체제를 초창부터 타파했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후 아시아에서 냉전의 체제화에 아시아가 편입되었던 것이 아니라 초창부터 탈냉전 구도를 기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후대두된 아시아 지역주의와 비동맹 운동이 어떻게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냉전의 열정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평화 아시아를 구도해 가고자 했는지, 이제 그 역사적 경험을 사상 자원화하는 작업으로부터 위기의 전환을 계기를 부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크라 사태에 대해서 많이가 논의가 됐으니까 뭐 굳이 강조하지 필요는 없겠지만, 뭐 구소련 해체와 재편에서의 함의가 있고 세계사적 질서의 질서 전환에서 함의인데, 여기를 좀 더 보시면 구소련이 해체된 지 30년이 됐고 서유럽의 동유럽에 대한 경제 군사적 영향력 확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전쟁과 경제 전쟁이라는 거, 미국 중심 탈냉전 세계화 질서와 위기, 그래서 아시아 체제 해체와 전환의 문제가 얘기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난민 문제, 세계적 불평등 구조를 이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또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또 한 아시아적 함의에서는 북중러 관계 강화, 한미일 대인 관계 및 한반도 북부가 군사 긴장 고조와 경제 전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에텐 발리바르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온 서방연합은 사실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전쟁이나 이름이 거부의 대상이 된다는 건 매우 의미심장하고, 러시아는 특수 군사작전에 대해 말하고 서방은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물질적 파괴, 곡물 수출 금지 봉쇄, 대북 제재로 인한 만연한 경제의 복합적 영향을 지구적 차원으로 측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나토의 개입 수준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이제 그 평화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저는 포스트 지구화라는 개념을 이제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버레이드 컨트라딕션이라고 하는 중첩된 모순 속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식민이 탈식민화 되는데 거기에 포스트 식민이 되는데 냉전이 겹치죠, 아시아에서는. 또 포스트 냉전으로 가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한편으로는 지구화에 대한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어서 저는 그걸 이제 경합하는 지구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무슨 많은 분들이 기술 변화와 금융 지구화를 얘기하고, 그래서 금융 수요 공급 경쟁의 지구화 생산 유연성을 이제 핵심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지구화는 요즘 나온 논의들 중에 국가들의 재형상화, 국민국가들의 국제화, 초국적 주권 통합 등 권위 누수가 되고,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구의 전략적 행위자로서 국가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과 지역 국가 초국가에서 아래로부터의 지구화도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의 탈절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적 지역화를 얘기하면서 이 지구화가, 자본의 전 지구화가 북미, 유럽, 동아시아 삼각관계로부터의 선택적 지구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요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아의 중증적 시간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라는 접두를 썼는데요. 한 시대가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돌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거의 시간들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중첩되고 추동하고 있다는 시간성 의미를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공간적 의미를 뺄 수는 없죠. 아시아에서 근대 한화적 전개의 맥락을 볼 때 포스트 지구화는 식민냉전으로 연속된 역사적 시장성이 사라지지 않은 채 현재적 시간성을 추동하고 있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아시아는 상이한 기원을 갖는 문제들이 불균질한 층들을 이루면서 새로운 시간성을 형성하는 포스트 지구화의 상황이고, 이처럼 중첩되는 시간적 층위에서 아시아의 삶을 대안적으로 재구성하는 잠재력과 동력을 모색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지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문제로 오면은, 지금 이제 그 국면이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을 세계 빈곤의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빈곤 쪽은 이례적으로 어려운 2년을 맞았습니다. 팬데믹은 3년이죠. 올해 팬데믹이 3년이 지났습니다. 팬데믹은 증가하는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돼서
팬데믹 이전 예측과 비교를 해보면 2022년에 7,500만에서 9,500만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빠졌고요. 이 2022년은 전 세계 빈곤이 실제로 증가했던 2020년 이어 금세기 극심한 빈곤을 줄인 데 있어 두 번째 최악의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제 그 IMF 재정 지원이 주로 보시면 이렇게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주로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접종 현황도 보게 되면 백신 접종 현황의 표도 여기서 보면 빨간 거 이것이 이제 2023년에야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제3세계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중국과 이제 중미 관계에서 그 하나의 원칙의 도전이 되었었는데 이 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중국식 현대화 문제로 이제 접어 들어가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2017년 시진핑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표방을 해서 공산당 당장이 명기해가지고 사회주의 현대 강국 건설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운명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미국 주도의 패권적 질서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최대 경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는 미국과의 경계, 미국의 경계, 중국의 경계와 중미 무역 전쟁이 됐고, 그 중국 이제 무역 전쟁 속에서 이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부정을 했죠. 그래서 2018년부터 중미 무역 전쟁이 격화됐고 2019년 트럼프가 대담을 국가로서 인정하는 입장을 해갖고 22조 달러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발을 했고요. 중국 굴기와 포스트 지구화 시대 축적체제 전환을 요구받게 되는데 중국의 발전이 세계 경제 발전의 추동력으로 환호하고 높은 경쟁률을 지지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중국이 포스트 지구화 시대 축적체제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국강 충돌 담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홍어폰 같은. 이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개막식입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5년마다 이제 그 지도가 그 최고 지도부가 바뀌게 되는데요. 시진핑이 2년 연임을 한번 하고 나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3년임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는 이제 세계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당대가 5년마다 그 이제 열릴 때 대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보고를 누가 하냐면 이제 시진핑, 그러니까 그 차기 지도자가 하게 되는데 그 차기 지도자가 할 때 그 올해는 이제 시진핑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2번 이상은 안 하니까. 그래서 20대 당대의 정치 보고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자. 그리고 이제 그 대회의 주제가 이렇게 이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하고 똑같고요. 위대한 창단 정신을 널리 고양하고 자신감과 자정하는 정도를 지키고 혁신적인 힘차게 분발하고 용감하고 의해 나아가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을 건설한 중화민족 위대한 부를 전면을 추리게 단결 분투하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한테 하는 얘기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결국 20차 당대의 특징은 뭐냐?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많이 하는 얘기들이고 보통 정리된 거는 개혁 개방이 이제 40년을 넘어갔는데 78년부터 됐으니까 88, 98, 2008, 2018년 40년에 올해가 이제 45년째입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 노선과 결별할 필요성. 계속 개혁 개방 노선을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정체성 정치 강화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과 중국의 국가체제, 당 국가체제의 변화인데 중국 잘못 들었습니다. 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덩샤오핑 시대부터 이제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당정 분리와 당내 견제와 균형의 정치 개혁 전통이 이제 와야 된다는. 그걸 이제 왕후이 같은 경우는 탈정치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산당 이데올로기 기능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당과 국가가 당국체제를 이루어서 일원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가 이제 만연하게 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왔는데 또 하나 이제 시진핑 대오를 조직해서 이거는 굉장히 놀랍죠. 집중성과 충정의 1인 지배체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근데 덩샤오핑은 이제 집단 지도체제를 제기했고 그 엘리트 지도체제를 제기를 해왔는데 중국식 엘리트 정치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집중 영도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상7하 70대는 이제 그
이 중앙위원회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거기에 737화 관행을 대체로 새로운 이제 간부 선발 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권력 승계를 명시하지 않아가지고 CP 이후냐 누구냐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서 권력광들과 중국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돼서 미중 정력 경쟁의 심화와 공급 뒷받침을 커플링에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팬데믹 전지적 위기의식이 강조되면서 강력한 지도력, 강성 중국, 권력 집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신시대 이제 과거 중국 투세 제일 처음에 그 보고의 맨 앞에 보면 과거 5년의 공작과 10년의 이제 위대한 번역이라고 하는 역사적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시대 중국 특수의 사회주의 진입이요 개혁 기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혁 기반 시의 모순과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는 뭐 쭉 나중에 이제 이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 뒤에도 나옵니다. 신시대 집권 10년이 시진핑이 뭘 했냐 이걸 굉장히 이제 혁명적 석과 역사적 변혁이 있다. 그러니까 신시대 중국 특색 때 덩샤오핑이한 신시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중국 신시기 특색 사회주의가 아니라 신시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전면 구현. 그래서 마르크스,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다음에 얼마 전에 죽은 장자민, 그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과학적 발전을 견지하면서 이것을 이제 신시대라고 하는 장기 설정을 통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하고 제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데올로기 체제 경쟁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혁명적 성과 역사적 병역의 내용들은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위험과 도전을 견뎌서 당과 조국의 위협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전면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에 나서게 했다. 그래서 중국 마르크스주의 현대화, 시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창시했다. 사실 창시는 아닌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본 전략을 확고히 발전하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국가 통치 전략을 제시하고 중국 마르크스 현대화, 시대화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었다. 중국共産党이 혁신적 이론으로 끊임없이 정신 무장하고 실천 지도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은 새시대 당과 국가의 발전의 기본 기초를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의 영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가장 지휘 역사적 지휘 역할을 이제 강화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분명한 것이고 최고의 정치 영도를 여기고 최고의 정치 원칙이고 당의 영도 체계를 체제적으로 재편하고 전당의 4대 의식을 강화하며 의식적 시대의식입니다. 시대의식을 강화하며 높은 수준의 정치를 유지한다. 당의 양의 역할 보장을 해서 당의 정치 행정면에 당 중앙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판단, 이해, 실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당정의 권위와 중앙적 통일적 영도를 보장하고 당의 역할을 보장한다. 9,6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우리 마르크스 정당은 더욱 단합되고 통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당원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 구조적 세대적 모순, 발전의 불균형, 부조와 지속 불가능성, 그리고 기득권 규정. 그래서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고 2021년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경제 성과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 안전보장체제 결합 문제를 해결했고 군사 안보 역량을 강화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에서 1국년이 실행 메커니즘 불안전을 이제 해결한 거죠. 1국년이 실천을 종합적 추진을 했다. 그리고 국가 안전에 중대주한 도전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인류 운명 공동체를 통해서 이 패권주의와 강대한 단어 입장을 견지했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왕따 행위에 대한 확고히 반대를 했다. 그리고 이제 세계와 포괄되는 파트너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제 신형 국제 관계를 구축하면서 대국적 책임을 과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코로나 방역에서 뭐 전면적인 국제협력 전개에서 찬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과 문제 또한 진단합니다. 우선 불균형과 불충분한 개발 문제가 있고 고품질 개발 촉진이 많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여전히 강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에너지 산업사적 공동망 금융의 위험이 있고 농촌 지역 발전과 소득 분배 문제가 있고 생태환경 보호 의무가 있고 일부 당원들의 이제 책임정신 투쟁 이런 것들이 부재하고 부패 문제가 있고 형치적 관련 문제도 있고 정세 시험한 배와 역사 과정에서 시대의 최전선 국내 각종 위험과 시련에 대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로 15개 정도의 그 논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식 마르크스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경제 개척을 했다라고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냐? 마르크스주의는 우리 당 건설과 조국 부국의 근본 지도사당이다. 뭐共产党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주의가 중국의 특수한 현실, 중국의 우수한 전통을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을 쓰는 것은 엄숙한 역사적 책임이고, 그래서 이런 혁신을 해야 되고, 중시들 이걸 관철하는 관점과 방법 견지 활용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적 구성과 통치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결국 마르크스주의 자체에 대한 어떤 이론적 논의라든가 그것의 선전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의 어떤 그 개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이제 방점을 찍고, 그것을 통해서 통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아마도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르크스 자체 사랑상의 이런 선전보다 중국 개진, 곧 마르크스 중국화 시대화 개념을 제시했고, 마르크스주의와 시진핑 시대 공산노조 정합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6개의 기본 입장, 이론적 혁신 견지를 위해서 인민지상의 견지, 자신 자립의 견지, 정의와 혁신 견지, 정도와 혁신이라고 할 수 있고, 문제 지향 견지, 체제 관련 견지, 천하를 푸는 태도의 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3가지 정도를 이제 이남주 선생도 그렇고 이제 이게 좀 더 그 문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민지상의 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민성은 마르크스의 본질적 속성이다. 그래서 인민을 이루는 이론적 적신의 무궁화 원칙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 지난 계속적으로 도로 자료, 사회주의 도로 이런 자신, 제도 자신, 문화 자신감을 4개의 자신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자신 자립의 견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의하신 견지, 문제 제한, 중요한 문제 복잡한 문제 해결, 체계 관련 견지, 중국 발전중 대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발전중,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대국이래요. 아직은 사회주의 초임 단계에 있고, 강범 심각한 사회 변동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략사회, 역사사회, 변증사회, 체제개발, 혁신사회, 법치사회, 마지노선 사회를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인류 운명 공동, 천하를 품는 태도의 견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가 뭐냐? 이제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민지상 견지는 공산당 대파스 정치 구현 문제가 있습니다. 인민민주를 실현해야 되는데 어떤 제도와 방법으로 가능한가? 사회주의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중국식 전체 발전 모델이 아직은 이제 엘리트 정치 자체도 이제 와야 됐고,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이제 왕후이도 얘기하지만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인민 전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식 마르크스주의를 구현해 왔는데, 이 공산당의 지도성과 이것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그래서 통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 자립 견지 원칙에서 이런 도로, 이런 제도, 문화의 4개의 자신을 갖자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국식 예외주의를 계속 설정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천하를 품는 태도 견지 원칙에서 이제 문제 운명 공동체의 구현을 위한 주도성, 천하 체계 주도성을 제기하는데, 이제 천하 체계가 갖고 있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홍콩과 대만에서 일국양제의 정치적 실험이 사실은 저는 뭐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일국양제가. 그리고 1대1 경제 네트워크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미중 관계, 중러 한 관계의 주도적 해결 가능성을 이제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문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마르크스 중국의 시대화 문제에 있어서 지금 6개를 들고 있지만 아직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3번째로 얘기한 게 중국식 현대화.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가가지고 토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새 시대와 새 여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사명과 임무로서 제기하는 것이 이제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로 모든 국가의 현대화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민족적 조건에 기초한 중국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구가만의 현대화, 전민의 공동부유를 위한 현대화, 물질문명과 정신문이 서로 협조하는 현대화, 인간과 자연이 조화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 발전의 길을 향하는 현대화,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보고는 19차 당대에서 제시된 전략적 조치가 두 단계로 진행된 걸 확인하는데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식 기본적 시전 2035년부터 원래는 2049년에 이걸 하겠다는데 좀 앞당긴 거죠. 그러니까 양계 100년이 있잖아요. 두 개 100년인데 하나가 이제 중국 공산 창당 100년, 그 다음에 중국 사회주의 국가 건설 100년. 근데 이제 2049년에 이걸 하면 되는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하면 되는데 2035년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 시기의 중반까지 중국은 번영과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 중국 공산당 핵심 문제는 중국식 현대를 통해 중화민족 위대함을 전방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국식 현대화라는 걸 새로운 정치적 언어로 가져옵니다. 새롭지는 않아요, 사실상. 중국식 현대 중국에서 주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며 모든 국가 현대화 공동대 이걸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거대 인구면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이제 최근에 그 성균지구역에서 하는 차이나 브리프에 보면 발리 디팍이라고 하는 자를 네루데 중국 이제 동남아 연구센터장께서 인도의 시각에서 보는 신시대의 중국이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그 중국식 현대화가 역사적으로 3번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1937년 마오쩌둥이 반근대에서 근대의 저항망적 추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모순론 실천론 나왔던 그 시기죠. 37년. 그 다음에 1956년에 그 소련식 모델과는 다른 론 10대 관계, 10대 관계론에서 이제 소련식 모델과는 다른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하겠다. 이것이 이제 중국식 현대화죠. 그 다음에 2022년 서구 자본주의적 근대와 다른 중국식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했다. 이렇게 3가지 지점을 이제 찍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정도는 이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역사 도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신제도와 신현대화를 얘기한 것은 사실상 마오쩌둥이 1957년에 이제 중국 공산당 전국 선정 공작회의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신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공업, 현대농업과 현대과학문화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1959년도 60년에 가면은 이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은 원래 공업현대화, 그러니까 산업현대화, 농업현대화, 문화현대화, 그리고 이제 여기다 국방현대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 이거는 그 누구죠? 주울라이가 그 사계현대화 얘기할 때 이걸 이제 그 보완을 한 것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논10대 관계론이 이제 1956년에 나와서 이제 중소의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갈등, 그 수정주의 얘기 나올 때 이 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소련의 노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선 소련의 이제 이 방식이 편면적으로 군공업을 주장하고 농업과 이제 경공업을 중시했는데 우리나라는 농업과 경공업을 비교적 주중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의 방법은 농민을 착취한다. 사실 뭐 중국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변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를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그 노련이 그 중국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방면들을 이제 얘기를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 혁명의 구체적 이론과 구체 실천과 결합해서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중국식 현대화의 경우. 4개 현대화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농업, 국방, 과학기술 현대화. 이제 64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역사의 신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되냐. 이제 개혁개방이죠. 1978년이고요. 여기서 이제 황업펑이 실각하고 나서 건국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와 쟁점을 보면은 건국의 문화대혁명 시기가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해요. 1940년 건국에서 50년 8차 당대까지 부분적 과외도 성공적이었고, 이제 그다음에 8차 당대에서 문혁까지 이게 이제 반우파 투쟁 나오는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중대한 과와 글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성공했고 문혁수인 전반전 과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 뭐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문학 종교 4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 개혁개방 사회주의에 대한 개혁과 자본에 대한 개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초급 단계와 2개의 기본점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남자 선생님 글에 보시면 이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 2개의 기본점의 기본 노선을 제시했었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그 하나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주의 총론 인민들은 나는 물질 문화 수요율이 낮고 상하수의 모순을 주요 모순을 하기 때문에 생산력 발전 혹은 경제발전 중심 과제 이거 생산 경제 발전 하나의 중심이고 개혁개발 및 네 개의 견지 사회주의 도로 인민민주 독재 중국 용산행로 마이크레니미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하는 주장 이것을 이제 두 개의 기본 방침을 하는 이것을 두 개의 기본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국식 현대화를 이번에 제출했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서구식 현대화에 대한 비판적 함의와 중국식 모델의 보편화를 이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식 현대화 다른 중국식 모델의 보편화를 변별하는 것에서 사회적 이념의 가장 구체된 공동 부유가 이제 그것을 가장 입증을 할 텐데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한계 속에서 질적성장 기조 가능 지적 성장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성장에서 공동부의를 담론 자체가 의례적으로밖에 이번에 제기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는 공동부의라고 보는데 그래서 힘을 다해 노력해야지만 역량 내에서 실행한다 이런 식의 원칙을 제시하고 실현 방향에 대해서 취업, 중소기업 발전, 세계 체제 사회보장제도 부유의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자연 조정 그 기후정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 생태 문제 조정 관계 문제 기후정의 문제는 사실상 기후정의를 하려고 해도 이번에 이제 그 세계 그 기후 회의에서도 이제 중국이 안 갔지 않습니까? 물질문의 건설과 기후 환경 문제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질문의 건설을 이제 그 경제 성장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제고를 하려면은 많은 생산력을 이제 해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기후 환경 문제가 이런 모순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럼 기후마오의 가능성, 기후마오라는 건 이제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 체제를 통해서 기후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 이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하나의 중국과 중국 정치 발전인데 하나 중국을 표방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표방을 했는데 저는 그 표방 자체가 복수의 중국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국 요인과 비중국 요인들을 수렴하면서 지역 및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인터 차이나 경로로 구성되고 있음을 제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통합과 대만에 대한 군사적 통합 위험 문제는 여전히 있고 이것은 상당히 하나의 중국을 가는 길에 쉽지 않은 경로를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터 차이나만이 아니라 전구적 지역화의 아시아가 그 중첩된 관계의 모습을 풀어나가는 계기로서 대만과 홍콩의 경험을 아시아적 맥락에서 재정의하는 작업, 중국적인 맥락에서만 보지 않고 아시아적 맥락에서 재정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류 문명 동동체와 한반도 동북아 긴장 문제인데 중국 회타는 어떻게 자기 개진할 수 있을까? 그런 정책 실패와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군사 안보 전선 형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주도성은 있는가? 50년대, 70년대 국가나 민족 간의 이런 평화 레짐 주도, 평양 5개항의 원칙과 제3세계주의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그 소환을 해내지 역사적으로 소환할 수 있을까? 오늘의 중국은 세계사 이전 국면과는 다른 구성 과정 중에서 미국 구정 중에 있고 미중 전략관계 강조성 1대1 다중적 국가관계 및 경제체제 레짐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체제 같은 걸 만들고 있죠. 상하이협력기구 같은 거. 아래로부터 다른 세계를 주도하는 동력들 분명히 분명한 자기 궤적과 중국의 그에 대한 관가.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어떤 기후정의 운동이 됐던 그다음에 미얀마 사태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든가 홍콩 사태에 대한 공동대응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가하는 문제를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성적 주권 찾기와 기후마오와 기후정의 레짐의 추동 맥락에도 지금 간과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제가 문화연구자이기 때문에 한류의 세계적 화장 속에서 팝 글로벌리즘과 글로벌 정동연대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중미 관계와 하나 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 1902년 마오는 소련 사회주의가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 동거 속에서 중국 사회주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고 하나의 중국 표방도 72년 닉슨의 중국 방문과 중미 공동 선언인 하나의 커뮤니케에서 인정된 것이죠. 그래서 1920년 그 전에 중국은 유엔 남북 상임 이사국이 되었고요. 대만을 대신해서.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공진하는 존재이고 진정한 태평양 세계를 열어가면 미국과 중국은 충돌하지 않으면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하이 커뮤니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1979년에 이제 미중 외교 관계 수립, 중국 대만과 단계하고서 이제 수교를 했죠. 그래서 하나의 원칙을 수용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 중국이 신자유 체제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개벽 개방의 시대를 맞게 되고 오늘 세계 견인처로서 G2로서 성장을 해왔죠. 근데 이제 원칙에 도전이 받은 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제기하고 나서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굴기와 포스트 지구화 시대 축적체의 전환을 이제 요구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혐직이 너무 심해지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들을 이제 극복하고자 방법으로서 중국이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반 프란세스 치니와 이제 니콜라스 루베르라는 사람이 이제 방법으로서 글로벌 차이나 에지 메소드인데 이게 2022년에 났습니다. 20세기 이건 뭐냐면 21세기 세계 중국의 위상은 글로벌 차이나를 대중력 논쟁과 학술연구 주제로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 권력, 방법 이건 따로 논의가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것 차원에서 이제 중국을 글로벌 차이나를 빼놓고 세계에서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해보면 일단 문제적 세계의 외부 혹은 다른 중국의 세계의 프레임을 제기합니다. 이제 돈질주의적인 그다음에 중국을 변화시킨다는 오래된 생각. 그러니까 권위주의 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 체제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공통점이나 중국이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은 즉각적 경멸에 무엇에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중국을 변화시킨다 오래된 생각, 오리엔탈리즘적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하더바이티즘인데 이제 이거 하더바이티즘이라고 하는 건 트럼프 합법 너는 어떻고라고 하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일어나는 일을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프레임을 만드는 거. 그래서 무관심, 기본적 유사성과 상호연관을 모호하게 물을 흐리게 만들고 이런 후계자본 현대 단계 세계 경제 조직에 내리던 실제 공통점을 쉽게 어렵게 만들고 눈을 부여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국을 오늘날 중국을 논의한 대안적인 분석 틀과 방법론 접근법으로 제안을 하는데 글로벌 중국을 연구한다는 것은 중국을 넘어 중국을 재구상하고 중국의 발전을 세계의 다른 지역과 연결하고 맥락화하고 비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식의도적으로 중국을 전 세계에 위치시키면서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중국이라는 관점을 확장하고 특히 중국으로 종종 읽히는 문제가 실제로 중국 국경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세계 중국과 중국 세계를 조망하는 관점을 필요하는 복잡한 역학과 상호 연관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상상의 실체로서 중국의 공동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 이제 얘기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세계 경제의 복잡한 복잡한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중국 국내 발전이 이제 너무 결과적이어서 세계 무대에 중요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국내 중국은 그러니까 로컬 중국은 더 넓은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런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면 세계 자본주의 이해할 수 있고 세계 자본주의 이해하면 중국을 이해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한 개념적 방론적 재정량을 했습니다. 로드맵도 제공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글로벌 체계 개념과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정도되어 있고 이제 세계 체제적론적 입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중국 개념은 신자유적 축적 체제로서 중국을 규정하고 중국이 해왔던 사회적 근대 기획과 그 역사적 개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맥락적 구성주의 입론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비중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과 대만 입수 중국과 관계전을 추동한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글로벌 방법으로서 글로벌 차이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죠. 이것도 복성 정치와 구현되는 담론장의 역사적 구성과 탈경제적 재맥락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인데, 예, 어쨌든 홍콩이 일국 양제 체제 중국을 구성한 중요한 수행 주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홍콩의 정치 투쟁에서 일국 양제는 형식적 정치 봉합 틀이 갖는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홍콩은 장소성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식민지가 이제 지배가 계속되었던 점에서 홍콩에서 민주가치, 식민지적 냉전적 전 지구적 구성과 21세기 정치 민주화의 합리화 일국 양제에 대한 재논의가 좀 필요하고 실제적인 실행 과정, 수행 주체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타이완에서 이제 민주화만, 이것도 이제 홍콩도 민주화만과 중립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타이완은
민주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도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 형식과 연계된 문화 민족주의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타이완이 갖고 있는 지금 친미 경향이라든가 친남양 정책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타이완 얘기도 홍콩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차이나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인터 차이나적인 접근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걸 역사적으로 뒤져보면요. 그 한국 전쟁 시기에 그 북경에서 1952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회의가 일어나는데 송庆링, 광마략, 팽진 등이 이제 세계 각국의 초축자를 보내서 37개국 367명의 대표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민에 구하는 게, 유엔에 보내는 게, 일본 문제가 하는 게, 주도 문제가 하는 게, 문화교류 관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연결위원회. 이거 이제 평화 레짐의 상, 아시아에서 만들어졌던 평화 레짐의 상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 회의가 반등해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3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40년 내류회의 소집된 아시아 관계 회의에 의해서 한국 전쟁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미소 냉전의 거시 권력에 대응하여 탈냉전 구도가 가시화 이미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00년의 시간성이 이제 1919년에 2019년에 이제 그 3.1운동 100년과 5.4 100년이라고 해서 근대, 아시아에서 근대, 한중 근대 100년이죠. 이제 이런 속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전치시켜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상호의 참조 체계를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시아 태평양 평화 회의가 열어졌을 때 굉장하죠. 네. 북경에서입니다. 관련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미중 군사 안보적 갈등과 한반도가 이제 긴장이 다시 되고 있어서 지금 70년 전쟁 체제가 다시 이제 평화 체제로 가기보다는 전쟁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이제 얘는 제네바 회담에서 내리 중국주와 저연의 평화 공존의 조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아시아적 함의라든가 제네바 회담을 어떻게 조직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회담 전경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아시아 평화 공존의 차원에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우는데 이 사람은 네루하고 주울레고 그 네루가 이 전쟁이 종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전이 아니라 종전을 위해서 이 그 제네바 회담을 조직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집요합니다. 콜롬보 회의도 개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의 평화 레짐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나가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네. 그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리고 평화 5원칙을 얘기를 했고 영토 번영을 죽고 있는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가성, 호혜 평등, 평화 공전 등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평화 공전 5개 원칙 발표 60주년 기념 회의가 이제 또 있었죠. 예. 예, 2011년? 14년이지, 2014, 54년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1대1로 6개 다자간 체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개 이제 회랑이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여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못 가고 있죠. 왜냐하면 미중 갈등 때문에 이 중목로 경제회랑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이 이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그 투자가 잘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뭐 무지개 다리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신한반도 그 국방 계획들이 있었는데 남방 계획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1대1로를 비동맹 회의 때 1960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38m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38m 그래 참고 문헌으로 드린 것 중에 38m의 관계학이라고 다운 평등한 관계학이라고 있는데 1대1 일록지 정상 포럼 제2회를 할 때도 중국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광고도를 좀 보시면 연계성, 공간 배수, 자유무대, 공동진설, 이제 해외 진출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의 고속 항로 이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했고 중앙아시아 경제 협력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금 융통 현황 2021년 7월까지 연성 국가 56개국에 735 7천만 위안을 비금융 직접 투자에 투자할 예정이고요. 대상 국가가 이렇습니다. 해외 수지 프로젝트도 엄청나죠.
재난과 민심 유통인데 이게 2020년 6월 말까지 차이나 유럽 익스프레스는 유럽에 1,230만 개가 돈의 방역 물질을 출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1세기 다자간 협력 보아오 포럼이죠. 예. 아시아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게 1대1로로 구축된 예, 유럽까지 런던까지 12,000km의 이제 그 철도가 누워진 거죠.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정리를 시간을 다 못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포스트 지구화 개념만 설명을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지구화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식민지 냉전 지구를 전제 연속적 시간을 현대적 시간을 부단히 추동하고 구성하는 것은 이제 일본 위안부 진병 문제가 역사 문제가 왜 21세기 와서 경제 전쟁으로 한일 경제 전쟁을 비화됐는가? 그 식민지 유산의 현대적 개진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중 갈등이 이제 그 사드 배치로 어려워진 거. 그래서 새로운 시간설 형성은 포스트 지구의 복잡한 자장에서 사태의 일부적 과정이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환을 일으킨 장소성의 체험과 주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데올로기 담론 언어론 포착되기 어려운 포스트 지구화 배태에는 친체 정동의 대면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체제에 속박될 때 한반도 운명은 다양한 연연의 선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동 정치로 국민국가의 각축을 넘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후체배체제 재편의 구동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화가 초래한 새로운 계급화, 이주와 난민, 생태적 재난 이런 것 속에서 포스트 지구화 시대 한반도 아시아 세계는 대안적 세계주의, 다양한 차례를 가르는 새로운 결연들이 대두되고 있다. 결연의 장소성 고착되어 있지 않고 순반 형식도 갖추지 않는다. 이건 이제 예멘 난민, 혐오 정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온 이유가 한국이 촛불 혁명으로 그 민주화를 이뤘기 때문에 자기네를 쫓아내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화 시대가 이제 포스트 지구화 시대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집체주의에 대해서 이제 서구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재난자본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른바 선진의 공공과는 달리 상대로 안정적인 대응이 아시아에서 가능했던 문제, 생산이 가능했던 뭐 마스크라든가 뭐 응급기구라든가 그리고 재난자본주의가 가동되는 속에서 생명정치 피해 양성이 이제 각자 도생에 의한 경제기관 각축도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존 위기에 노정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또 세계적인 연대를 이루는 문제도 제가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류와 팝 글로벌리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것이 왜 지금 신자진 모순이 보편성의 문제에 대해 영혼을 짓밟고 모든 점을 박탈하고 설계된 시스템에서 고전적인 파스트 거래 방식으로 파탄을 입는 것을 보여준 뛰어난 존재소사라고 한 것처럼 이런 논의들이 이제 탈경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총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자적 신체와 문화 선택에 관한 얘기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글로벌리티와 정동연대, 그래서 하이 글로벌의 설정 가능성, 복수성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행성적 주권의 형성, 기후마오 같은 것들에 대응한 기후 X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글로벌리티는 환경이자 관심이라고 문화에 겨는 희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 호모 이코노미쿠스와 같은 신자의 시체들이지만 디지털 혁명이 그들의 가져준 것, 곧 비체화된, 디스임바디드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다른 사회적 관계 확장을 가능하게 현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어 이미지, 전자 텍스트, 암호화폐 같은 암호화된 자본을 포함한 비밀적 화물 과정의 이동을 통한 사회관계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리티가 디지털 혁명이나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의 문화적 전환. 네, 그것이 어떻게 전대형 연대의 가능성을 이끌 수 있는지 이걸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복수성 정치의 역사적 개진한 침에서 새로운 글로벌 탈경의 작동을 포착하고 새로운 평화 레짐의 가능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스트 지구화는 지구의 경제주의 규정력보다 다양한 초지역적 유대들의 사회적 실천에 추동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모순의 중첩 속에서 이데올로기 담론 언어로 포착되기 위한 어려운 타결의 신체와 정동의 정치를 포착하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정량을 이제 의미한 필요성. 그래서 기후와 전쟁 이유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포스트 지구화의 한 징후 그리고 정동연대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소가 그 마르크스주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21세기 사회주의는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다시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러시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이제 사상적 기반과 동력 형성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역사적 경험의 공유와 사정 자원화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최근에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와 핑크타이드 라틴 아메리카 실패 경험들을 좀 돌파보고 있는데요. 불안정 노동체제와 그리고 이제 불안정 노동체와 사회주의 민주 노선 당 건설 경험, 최근 우경화 문제들, 그다음에 한국 사회주의 진영의 결집 치도와 촛불의 다양한 사상적 개진, 그리고 신시대 시대인들 중시 예외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세계적에서 재편 문제와 새로운 세계적 평화제 건설 문제를 계속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파의 정치적 역량과 권력 형성 문제, 의제의 조직화와 정치적 대표성, 권력의 맹한 형성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주체 형성의 문제는 민주 개념의 내포가 확산되었고 지구주 신체들의 새로운 정치 사회 형성 맥락 속에서 주체 문제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지역 평화 레지임 형성을 전쟁의 역사 경험, 2차 대전 전후 한국 전쟁도 아시아 열전과 전후 연속이 됐고 사상자원, 이 알라와 탈냉전 평화 레지임 구축 기획 경로의 사상화, 그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행위 주체의 구성들, 그다음에 재정치와 21세기 인민전쟁, 그리고 새로운 탈대적 평화 레지임 구축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좀 놀라운 거는 규정이 운동 9.24에 있었죠. 이때가 이제 정치가 지난번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 불가능하다. 이 자본주의 축적 체제, 신자유적 축적 체제의 전환 없이는 기후 행동은 불가능하다. 그도 그 노동의 불평등 구조도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불안정 고용 문제도 사실상은 이런 축적 체제의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치를 걸고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이에 국제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동맹 조직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피플스 무브먼트, 전 세계적인 이런 씬들을 좀 우리가 보면서 중국 아시아의 출로를 만들고 차이나 인터아시아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시자로서 형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방법으로서 중국, 방법으로서 아시아를 찾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연대의 가능성을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정말 긴 시간 동안에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내용도 아주 정치하게 대단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피곤하실 것 같으셔서요. 5분 정도만 휴식을 하고 6시 10분에 토론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들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한번 토론에 붙이고 싶은 그런 쟁점들이 있다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어 그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찾아보고 쟁점을 찾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성진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선생님 그 저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거의 한 학기 그 강의 해가겠는데 그런 정말 그 방대한 그 내용인데요. 정말 아주 그 핵심 부분들 오늘날 그 중국에 관한 이제 거의 이제 모든 그 사상적인 그리고 정치 경제학적 그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 연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저희 연구단에 이제 이 중국 동아시아 이쪽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오늘 선생님께서 발표 중에 이제 언급하셨던 이제 그 백송욱 선생님께서 이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이제 저희가 거의 뭐 중국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문제는 이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뭐 사정상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없게 돼가지고서 뭐 지금은 사실 거의 뭐 공황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아젠다는 이제 동아시아인데 이거 어떻게 이제 채워야 될지 그런데 여튼 그 동아시아 문제에서 가장 역시 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 문제 그것과 관련된 그 쟁점들 두루 잘 짚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다시 연구하는데 큰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지금 오늘 아마 일정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참여는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 오늘 이제 발표가 이제 근거한 글들 읽으면서 이제 그리고 조금 선생님께 더 여쭙고 싶은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생님 쓰신 최근 쓴 글에서 이제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에 대한 평가가 지난 한 2년 전 쓰신 글인가요? 이제 거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어떤 적극적인 이제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는데 오늘 그 발표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비판적인 이런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저는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막스의 이제 사회주의 이런 어떤 정의라고 할까 이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시진핑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이제 중국의 어떤 현실에 대한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 공식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 현실하고는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 아닌가. 중국의 현실은 제가 이제 다른 또 선생님께서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막스가 말한 자본주의에 이제 부합되는 이런 시스템이고 따라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통치자의 최고 리더인 시진핑이 주장하는 이제 그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중국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들 모순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호도하고 내지는 이제 실제 착취적인 그리고 억압적인 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제국주의적인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그걸 좀 그걸 왜곡하고 이제 변화하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어떤 판단은 어떠신지 이제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그것과 이제 연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그 왕후이 선생님하고 이제 많이 이제 그 교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담도 얼마 전에 그 진행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왕후이 같은 이제 분은 이제 보면 그 중국의 그 신좌파로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중국 체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이 그 비판적인 이제 문제제기 같은 거 많이 해오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 목소리도, 그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 그 중국에서 우리가 그 좀 저항적인 그 비판적인 그 지식인들로 알고 있었던 이런 그 분들의 그게 뭐 많이 이제 통제를 해서 그런지 실제로 있는데 이제 외부에 안 알려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접할 수 없는데, 그 왕후이의 그 생각, 선생님 뭐좀 교류가 있으십니까? 그 왕후이는 뭐 최근에 이런 그 시진핑이 저는 20차 오늘 그 선생님께서 그 상세히 그 말씀하고 이제 평가해 주신 그 20차 당대 이후에 이제 그 공산당 서기장 그 3연임하고 뭐 사실은 이제 종신 통치로 이제 나아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판단을 하고 계신지 혹시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지금 말씀 공유를 해주시면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선생님 오늘 이제 그 시진핑의 이제 그런 뭐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제 거기 그 지난번 20차 당대에서 한 거 정말 그 상세하게 그 분석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마크스주의 이제 뭐 현대화라든가 아니면 그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하는데, 그 현대화는 그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발표 중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사실은 자본주의 나라들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사실은 추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어느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다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화 혹은 뭐 우리 그전은 보통 모더니제이션 뭐 근대화, 그 자본주의의 가장 뭐 어떤 그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 생산력 발전, 과학기술의 그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점에서 이게 뭐 사회주의 현대화인지 이게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이걸 고의 어떤 뭐 사회주의적 측면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동부유라고 하는 게 그걸 이제 그 시진핑이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뭐 사실 이제 공동부유라고 하자면 그 자본주의 나라들 중에서 이제 보면 그 복지국가에서 이제 계속 해왔던 것이 이제 뭐 공동부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사회복지 수준으로 보자면 뭐 사실은 오늘날 그 중국하고 뭐 서유럽의 이제 복지국가, 심지어는 우리 그 대한민국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런 사회복지 그 체제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이 아닌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불평등 지표 같은 걸 봐도 지금 거의 오히려 복지국가는커녕 그런 신자유주의 나라들 정도로 이제 그 불평등, 예컨대 뭐 진위 개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 불평등이 특히 이제 지난 2010년간 그 다른 나라들 경우는 이게 조금 이게 완화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국 보면 지난 한 개혁 개방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공동부유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뭘 어떻게 말 자체는 그야말로 이제 그런 현실을 좀 포도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막수주의 뭐 현대화라고 해서 이제 말씀 거기 이 시진핑이 뭐 주장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신 자립이라든가 혹은 뭐 혁신이라든가 무슨 체계 관념이라든가 철학 태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이게 어떤 중국에서 막수주의 현대화의 내용을 이제 진짜 보면 그 좀 내용이 이게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네, 좀 말씀이 좀 너무 길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강연 후반부에 이제 비동맹 요것을 이제 우리 아시아, 동아시아에서의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시면서 지난번 이제 그래서 이제 인도의 내로, 그리고 이제 그뒤에 60년대 이제 비동맹 정신, 요걸 이제 21세기 이 동아시아 맥락에서 다시 구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주장을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지금 보면 선생님께서 강의 이제 전반부에 이제 그 정확히 이제 짚으셨듯이 지금 이제 그게 표현은 이제 뭐 탈냉전이라고 아니 신냉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좀 오히려 이제 열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요즘 많이 운이되는 그 신냉전은 뭐 조금 적절하신 것 같다. 저는 이제 그 선생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곧 그 시진핑이 공언했듯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대만 네. 뭐그 침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그 거의 이제 뭐 하나의 그 옵션으로 현실적인 옵션으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비동맹이라고 하는 그 전략이 어느 정도 현실적일 수 있을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점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2018년 당시에 쓴 그 항해문화에 쓴 걸로 이제 38m의 이제 그 다음평등 관계 속에서 신진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제기할 때는 드디어 중국이 이제 이데올로기적 체제 경쟁을 선언했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이제 저희 중국 연구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 중국과 북중 관계에서도 3개 불변론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역할을 이제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일정한 기대는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더 악화되고 있고 결국 이제 미중 관계가 전략적 경쟁 관계에 돌입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자기 노선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 그 꽃을 따먹었던 효과를 따먹었던 이런 것으로부터 중국이 이제 독자적인 자기 그 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 뭐 그전부터 이제 1대1로를 통해서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가시긴 했지만 유라시아 노선을 가긴 했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서 저는 많은 이제 한편의 기대와 한편의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보다 이 바이든이 더 심할 정도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기술 경쟁 문제 같은 것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제 중국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그 뭐 전랑 외교라고 아시잖아요. 그 이제 늑대 외교라는 식으로 좀 이제 굉장히 고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중국의 이제 그 광저우에서 그 1대1로 회의를 하면 일국양제 회의를 하면서 사실 중국에서 그 당시 학계에서 일국양제를 얘기한다, 홍콩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금기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 학자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일국양제는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좀 놔두고라도 정치 발전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정말로.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게 한반도에서 일국양제가 가능하니까 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997년에 했으니까 50년, 47년까지 일국양제를 실현하겠다가 보장하겠다, 정권 정치를 보장하겠다고 했으니 홍콩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제적으로 홍콩을 베끼게 했듯이 경제 자원이 홍콩에서 오지 않았으면 또 불가능했던 것도 있으니까 중국식 경제 발전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이제 성공해서 민주정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중국식 정치 발전 모델 인민민주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정치 발전 모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뭐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이는데도 폭력적으로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국자가 총통을 통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선을 가져가는 걸 보고 정말 그 딜레마 곤경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같고 중국 내부에서 논란도 사실상 왕후이 외에는 거기다 입 밖에 낸 사람이 없어요. 왕후이는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만은 대만 자체의 그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것이 꼭 중국과의 관계성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와 세계 관계성에 대만이
해왔던 역사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수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이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홍콩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그 폭력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정치 발전 모델이 이렇게 이제 한계가 오는구나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공산당 통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2019년이 어떤 해냐면 저희로서 굉장히 중요한 해였죠. 1919년 오사혁명으로부터 중국이 이제 2019년 오사 100년을 맞는 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90년 때는 왕후이랑 뭐 북경대에서도 뭐 초청하고 뭐 여기저기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 정치 장소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고 그런데 모든 그 학회를 다 금지시켜버리고 중국 공산당만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념도 그 역사적으로 중국 혁명이라는 게 오사 이후에 반제 반봉건 혁명인데 갑자기 5,000년 중국에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진핑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중국의 모든 담론 체계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좌파 담론 체계가 신좌파 담론 체계가 무너졌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르크스주의 연구회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하는 그것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노동운동 다 파괴하고 그 뭐 아이폰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폭스콘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을 지원했던 광주에서의 노동운동을 다 이제 탄압을 하고 이래서 이 중국의 그 권위주의 통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엄정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아무 논의도 못했어요. 중국하고의 회의에 이제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중국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에 뭐 일정 정도 이제 뭐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대응을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에 이제 왕후이가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일국양제 1대1로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왕후이는 저한테 왜 그걸 시켰냐면 자기는 못하니까 이제 비편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왕후이가 중국식 예의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백수 선생이 막 뭐 거듭 이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서 계속 문명사적 전환을 중앙 문명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계속 가져오니까 저는 이제 그때 제목이 문명의 시제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문명에도 시제가 있고 그 시제가 중앙 문명만 있었던 게 아니다. 아시아에는.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에서 문명을 가져오기를 어떻게 하는가. 현재적인 어떤 시점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문명을 가지고 싸우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문명의 시제가 있기 때문에 그 텐스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21세기에서 문명이 어떻게 이제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리고 이제 20차 당대회 2021년에 중국 공산 100주년 때도 논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그거를 자유롭게 얘기하시는 분이 왕샤민 선생님인데 상하이에 그 양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에 대한 승리를 두 가지를 우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인민들의 행선지심, 선을 향한 마음,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 체제, 건강카드라는 것은 모든 걸 통제하는 상황,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 북경 같은 데서는 그 비정부 기구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이 활약을 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갔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왕샤오미의 문제제기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코로나 때가 또 오면은 이런 비슷한 때가 왔으면 권위주의 체제에 의존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이데올로기 동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 정도 이제 공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왕후이는 그때 2019년 당시에 이제 글을 계속 많이 썼습니다. 왕후이의 개념은 뭐였냐면 물론 탈정치 시대의 정치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해서 상당 정도 비판적으로 제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우회를 합니다. 우회를 해서 뭐냐면 중국에서 문화와 정치의 관계를 다시 가져오고 노신을 다시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와 정치의 관계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제기하는 것이죠. 사상적 차원에서 논의가 안 되면 사상적 담지, 증론하지 않는 사회는 이제 제대로 정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문화와 정치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가져오기를 한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인민전쟁을 가져옵니다. 인민전쟁은 뭐냐면 왕후이는 그 마오가 얘기했던 인민전쟁을 통해서 그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마오 때는 인민전쟁을 주도했던 것이 그건 공산당이었는데 중국 공산당 잘했는데 그것이 좀 더 인민민주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우회적으로 제기를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한 것이죠. 그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현대 중국 사상의 흥기라는 책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뭐 굉장한 기대감을 한국에서의 논의의 담론에 대해서 이제 왕후이는 모든 자기의 첫 번째 글은 다 한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황해문화에다 발표를 하는데 왜냐하면 2018년에 저희가 이제 황해문화 그 100호 기념 회의를 했을 때 왕후이가 이제 키노 스피커로 왔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민주화돼서 이렇게 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한국이 그 권위주의 통치 체제 하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아시아는 다 숨이 막힌다. 근데 여기가 자유로우니까 아무 말이나 여기서는 할 수 있지 않냐. 사실상은 그 중국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냐면요. 외국에서 발표한 논문까지 다 통제를 해요. 다 검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공산당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공산당이 9,600만 명인데 이 공산당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산당의 그 청년단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리커창이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상하이당, 상하이파, 그다음에 이제 그 태자당, 그리고 공청당 이 세 개의 계열이서 권력을 이제 서로 이렇게 그 대체를 해가는데 공산당이 후진타오도 이제 지도자일 때 상당히 후인 중에 한 명이었고 집단 지도 체제하에서 근데 이제 시진핑 체제로 되면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 갖고 있는 동력 자체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 권력 지향되는 것이 상당 정도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공산당에서 나온 그 중국에서 이제 청와대 이런 데서 이제 공산당의 그 새로운 어떤 동력 형성 문제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모든 것을 칠이 거버넌스로 해결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인민은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통치의 대상이고 치리의 대상이지 인민민주라는 것 아래로부터의 어떤 이런 것도 인민민주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다는 관리 자본주의 관리라고 하는 식으로 관리 사회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정치 모델을 그렇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중국에다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아직도 중국 내부에서 그 이번에 이제 위화가 왔는데 그 위화하고 저 이제 제가 인생을 번역했기 때문에 신하거든요. 원청이라는 이제 그 소설을 번역해서 왔는데 제가 위화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코로나는 다 걸릴 거다. 14억의 90%는 걸려야 해결된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곤혹스러운가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엊그제 이제 왕샤오미 선생님이 그러는데 상하이에 그 2,500만 정도가 있는데 2,100만 명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고 자기도 걸렸고 이제 그래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제 왜 시진핑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성적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만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장 문제는 홍어펑이 얘기하듯이 그 제국 간 경쟁 무슨 그 제국 간 충돌 이렇게만 보는 것은 정말 굉장히 경제주의적이고 그리고 그 자본주의 맥락에서만 그 자본운동의 맥락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다양한 수행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된 거
그래서 국가 간 관계로만 보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년도도 논리도 이제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후의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결국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막시즘의 현대화인가?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또 그것이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기가 되는 것과 통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진정한 막스주의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최근에 공부하는 게 이제 오늘도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신제도에 대한 뭐냐면 무택동의 고민, 마오쩌둥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럼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금 60년대, 70년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 55년부터 이제 70년대까지 제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50년대에 그 사회주의의 그 노선 갈등이 있었던 중소 간에 이 부분에 거기서 북한의 태도 그리고 북한이 주체 사상으로 가는 과정의 경로들을 선택할 때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사회주의라는 것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비동맹과 같이 가는데 마오는 왜 71년에 대탕들을 하고 72년에 상하이 커뮤니케에서 하나의 중국을 선언을 받고 막 이러면서도 74년에 와서 두 개의 중립주의 그다음 제3세계주의 노선 이런 것을 제기를 하는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북한의 경우에는 60년대 64년 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수에즈 운하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제3세계 관계성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중소 간에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니까 믿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세계혁명의 다른 그 흐름들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 접속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스즘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선진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정말로 그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21세기 막스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구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역사적 막스주의 있잖아요. 20세기 전 막스주의 개전, 사회주의의 개진이라고 하는 것에 이론적인 의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접근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꼼꼼하게 지금 다시 이제 보기를 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 아마 비동맹 관계 자료집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민도 같은 경우에 그 네루 노선과 인도 사회주의자들의 관계에서 사회주의는 텍스트주의로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관계들도 좀 우리가 이렇게 재맥락화 놓고 전치시켜 놓고 재맥락하면서 사상 경험들을 가져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동맹 운동에서 사실상 비동맹이 실패한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저는 그 이번에 G20 때도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을 때 그 조코위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코위가 이제 비동맹 운동 자체를 그 백신 자체의 수급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고 또 인도에서의 그 경험 속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 학자하고 대담도 했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비동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전환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거 보면은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로컬에서의 운동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반둥 정신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둥 정신이 권위주의 정부 체제, 가이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교도민주주의 이것의 문제는 분명하게 보면서도 그것을 여성들이 젠더 운동을 통해서 상당 정도 그 서로의 소통과 그리고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시아의 집체주의라고 하는 논의를 이제 개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반둥이라든가 비동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인 과정들은 그 당대적인 의미가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 뭉뚱그려서 보는 것 그리고 그걸 그냥 비동맹 세력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21세기 전환은 국가 단위로만 있지 않고 국가 단위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아래로부터의 어떤 동력 형성이
그 비동맹을 경험했던 그 나라들의 그 많은 어떤 수행 주체들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불평등 지수는 제가 이제 공동분배 아까 공동분배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실망한 것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절강성을 공동부유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절강성이 중국의 제일 부자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표지만, 그러니까 기치만 내놓고, 기치를 하고 노선은 제기해놓고, 그것이 1대1로 처음에 좀 많이 그랬는데, 기치와 노선을 제기해놓고는 별로 가는 게 없는 거죠.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소기업의 그다음에 뭐 실업 문제 이런 것으로만 제기를 하는 것이 공동부유가 결국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유 문제에 대한 제기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 분배의 문제인데 결국은 그 올바른 분배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빈곤 문제 때문에 많이 해결을 했다라고 하고 그것을 또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GDP 33%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중국 경제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 게 국가주도, 국가 자본주의잖아요. 국가 주도로 그 지역이나 어떤 모든 그 곳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이것이 부의 편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생산 자체가 중첩되고 그래서 과잉 생산이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 정부들이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상당 정도의 부채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내부의 동력들이 뭐 하이테크 기술이 지금 뭐 많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랑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외에는 중국은 다 따라잡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내부에서의 불평등 구조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이제 삼각 체제라고 지구와의 탈절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평등에 탈구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수렴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적이고 이것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중국을 견인할 수 있는 외부의 동력이라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쟁점 제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진 선생님께서 워낙에 종합적으로 의견과 질문을 내주시고 백엄태 선생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아주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다른 분들은 질문이 없으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 그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발표해 주신 백엄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진우 쌤은 잠깐 남아주세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